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한글쌤부터 해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빠르게 사라진다. BJ 밀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완화치료 전문의이자 젠 호스피스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다.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통찰한다. 한마디로 죽음 전문가다. 지금껏 그는 죽음을 앞둔 1000명의 환자를 인도하면서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을 극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15년 삶의 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이란 주제로 펼친 그의 테드 강연은 그의 가장 높은 조회수 15위 안에 들었다. 결국엔 사라진다는 사실에 경배하라. 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권한다. 1분 동안 밤하늘을 쳐다보면 우리가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별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지구는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다. 아는 한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별은 빛이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주에 관한 사실이 경외심을 선물할 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특히 죽음의 문턱에 놓인 사람들은 우주와 더 큰 교감을 한다. 아주 빠르고 짧은 것들은 모두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멸한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아름다움 후에 남는 평화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삶의 끝에서 우리는 유성처럼 찰나의 속도로 스치고 사라지는 우리의 짧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된다. 밀러는 그걸 좀 더 일찍 발견하는 사람이 더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삶은 매 순간 예측할 수 없이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한평생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뛰어내리느라 그 누구도 생의 마지막 역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은 삶의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변화다.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다. 삶은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대학생 시절 밀러는 감전사고로 두 다리와 한 팔을 절단한 다음 화상병동에서 깨어났다. 아이고. 화상병동은 매우 특이한 곳이다. 소름 끼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 환자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화상병동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의사들도 많다. 화상병동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다. 낮도 밤도 없다. 병실에는 창문도 없었다. 침대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다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만질 수 없다. 무엇보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다. 나는 그곳에서 겨울을 맞이했다.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내 남은 한 손에 뭔가를 올려놓았다. 작은 뭉치였다. 화상 때문에 딱딱하고 보기 흉한 염증으로 가득한 내 피부와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생생한 촉감에 나는 깜짝 놀랐고 눈이 천천히 녹아 물이 되는 모습은 기적이었다. 눈뭉치라니. 아, 이 작고 사소한 것이 내 온몸의 죽은 감각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깨워놓다니 눈물이 났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나를 오랫동안 흐느끼게 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하얀 눈이 보이지 않는 물로 변하듯 삶도 매 순간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나는 병실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만물은 그저 일시적인 순간에 존재할 뿐이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주 이상한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었고, 그래서 너무도 낯선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하나의 오랜 세상을 빠져나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살짝 연 느낌이었다. 몹시 강렬한 경험이었다.
언니쌤 하세요. 생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은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른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는 삶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절망과 비탄에 잠겨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생의 출입구를 발견하는 순간은 또 얼마나 경이로운 아름다움인가. 밀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두려움에 휩싸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매 순간 구두끈을 고쳐매고 배낭을 짊어진 채 삶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좌절하기 쉬운 곳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아름다운 희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다. 좋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세계 최고의 인터뷰어는 누구일까? 칼 퍼스먼이다. 그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지미 카터, 테드 케네디, 제프 베조스, 리자스 브랜슨, 잭 웰치, 로버트 드니로, 크리튼 이스트우드, 알파치노, 조지 클루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브루스 스프링스턴, 퀸스 존스, 우디 앨런, 바버라 윌터스, 펠레, 야오밍, 세레나 윌리엄스, 존 누든, 무하마드 알리 등 지난 5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만든 아이콘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는 데 성공했다. 그뿐 아니다. 그는 10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면서 약 5.5m의 뱀 상어와 함께 수영을 했다. 르완다에서는 고릴라들과 씨름을 하고 아마존 정글에서 금을 찾아 나섰다. 전직 세계 챔피언 복서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와 스파링을 벌이기도 했고 세계무역센터 꼭대기에서 소믈리에로 일하기도 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찾고자 떠난 여행에서 만난 아내, 세 자녀와 LA에 살고 있으며 매일 아침 레리 킹과 아침 식사를 한다. 싸구려 저녁 식사와 세계 여행 티켓. 칼은 뉴욕에 있는 인사이드 스포츠에 취직했다. 취직했을 때 대박이 터졌다고 생각했다. 전설적인 기가 헌팅 톰슨과 술을 마시고 플리츠상을 받은 저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는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인사이더 스포츠가 예술적으로는 흥행했지만 상업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앞이 보이지 않자 여행이나 잠시 다녀올 생각이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팍팍 틀어 어머니의 한송을 받으며 비행기 오른 그는 그로부터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 유명한 칼의 세계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블라시의 마법.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행자는 안다. 버스나 기차의 통로 쪽은 항상 위험한 자리 하는 곳임을. 하지만 나는 통로를 걸어가면서 흥미로워 보이는 사람 옆의 빈자리를 찾았다. 왠지 믿음이 가는 사람, 또 나를 믿어줄 것 같은 사람이어야 했다. 매우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집에 초대하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싼 여인숙에서 묵을 만한 돈조차 없었으니까. 기차 안에서 공짜 숙소를 얻기 위해 칼이 가장 많이 사용한 질문은 이것이다. 최고의 굴라시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그는 일부러 할머니들 옆자리에 앉았다. 그가 질문을 하면 상대는 점점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손짓 발짓으로 열심히 요리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곧이어, 곧이어 다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번역을 도와주러 왔다. 어느 나라에서건 마찬가지였다. 헝가리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내게 굴라시를 맛보여주기 위해 저녁 파티를 열었다. 파티 도중에 한 이웃이 살구 브랜디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살구 브랜디 맛이 끝내주는데 3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꼭 대접하고 싶네요. 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 주말에 살구 브랜디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파티가 시작되면 또 다른 이웃이 와서
키슈큰 헐러시에 가본 적 있어요? 파프리카로 유명한 곳인데 헝가리까지 와서 키슈큰 헐러시를 안 가보면 안 되죠라고 한다. 그렇게 카슈큰 헐러시에 갔다. 블라시에 대한 질문 하나로 6주간 숙소와 식사가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여행을 했다. 10년 동안. 한마디로 칼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데 천재였다. 세상에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어떻게 기차에서 만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6주간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칼은 답했다. 비결은 가슴을 공략하는 데 있다. 일단 상대의 가슴에 들어가야 머리로 올라갈 수 있다. 가슴과 머리를 이으면 영혼으로 가는 길이 생겨난다. 더 낮게 그리고 빠르게. 전성기 시절 칼은 소련의 대통령을 지낸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30분을 넘게 인터뷰했다. 원래 예정 시간은 2분 30초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간단히 답했다. 매우 유능하고 이성적인 인물들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을 통해 곧장 가슴으로 가야 한다. 다른 질문들은 모두 훌륭한 대비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칼은 고르바초프의 홍보 담당 비서관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2분 30초가 주어졌으니 1초도 허투루 쓰지 말자고 결심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고르바초프가 조용히 자신의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77세의 나이였고 칼은 일어나서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자리에 다시 앉았다. 고르바초프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였다. 칼은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이 핵무기나 세계 정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등에 관한 것이라고 짐작하겠지. 잠시 후 칼이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르바초프의 얼굴이 당혹감이 번졌다. 하지만 그건 기분 좋은 놀람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칼을 지그시 쳐다보며 숨을 골랐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답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잠시 천장을 올려다본 후 고르바초프는 천천히 그의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떠났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터뷰는 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세계 최고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중 하나인 마이클 버비글리아도 칼의 이 같은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람의 가슴을 공략하는 가장 좋은 전략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 길거리에서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면 절대로 토크쇼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하지 마라. 대신 키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라. 상대가 예상치 못한 주제를 꺼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당신은 오프라 윈프리와 키위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평생 기억에 남을 멋진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경청의 진정한 의미. 칼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던 것은 능수능란한 언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를 포함해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늘 당황스러운 일에 처하게 된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거나 너무 긴장해서 얼어붙거나 생각지도 못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있어주면 충분하다.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준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경청의 본질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야 한다.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그 사람의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칼은 우리가 오랫동안 곱씹어 보아야 할 조언을 남겼다. 뭔가 충격적이고 독특한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따뜻하고 좋은 것을 주면 된다. 좋은 것만이 언제나 영원히 남는다. 하천 시간을 생각해 써라. 29살의 윌 메가스킬은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 철학 교수다. 그는 세계 최연소 정년 보장 교수이기도 하다. 더 좋은 선행이라는 책을 썼고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커리어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제공하는 8만 아워스와 수입의 최소 10%를 효과적인 자선 활동에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기빙 원 캠 등을 설립해 세계적인 영리 단체로 이끌었다.
열정을 쫓아라. 끔찍한 최면이다. 윌은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자 친구이자 현명한 교사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의 성취와 행복,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기여 등등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지적 통찰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글로 전 세계 젊은 독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우리가 열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정만 있으면 원하는 삶,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무지의 소리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직업 만족의 가장 큰 조건은 가슴이 뛰느냐가 아니다. 정신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결정한다.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지금 전혀 불만족스러운 일을 하고 있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열정은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자립심을 발휘하게 하며 더 큰 세상에 자신이 기여하게 만드는지와 같은 이상적인 측정 기준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가? 내가 개발해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가? 열정은 아무것도 한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 시간을 써라. 나는 그에게 철학자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도사로서 이제 막 20살이 된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그는 주옥 같은 답을 주었고 인터뷰는 거기서 끝내도 모자람이나 아쉬움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평생 일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가? 8만 시간쯤 된다. 그 시간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도 그랬지만 20살 때는 시간을 흘러보내며 이런저런 생각들 사이만 오가고 있을 것이다. 인생에 대해 큰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교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것들에 더 골몰해 있는 것이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 항상 2시간이 걸린다. 그중 어느 식당을 갈지 결정한 데는 5분쯤 걸린다. 어떤가? 나머지 95%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는데 5%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이를 평생 일을 하는 8만 시간 소용에 본다면 어떨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4,000시간 정도 쓰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 이는 일하는 시간으로 따질 때 2년에 해당한다. 4,000시간 또는 2년의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데 쓰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다. 궁지에 몰려 시간이 쫓겨 열정 따위를 마법처럼 외치며 괴롭게 살아가는 일은 최소한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라. 2008년 7명의 친구들에게 매주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던 여성이 있다. 2016년 현재 그녀는 매주 수백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바로 브레 인피킹스의 편집장 마리아 포보바다. 그녀의 이메일은 삶의 따뜻한 행복과 사랑 가치를 탐구한다. 거의 매일 한 권의 책을 읽는 마리아 포보바는 우리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오래되고 영원한 지혜를 전한다. 그녀의 결과물은 눈부심 그 자체다. 매주 그녀의 글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을 바꾸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행복은 거절의 기술이다. 마리아의 팔뚝에는 문신이 있다. 관역처럼 생긴 그림 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동그란 관역 안에는 행복이라고 적혀 있다. 그녀는 문신을 새긴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한 후 깨달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행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라.
단순한 이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점점 깨닫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보다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를 알 때 생겨난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마리아는 특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무능한 상태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주문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나와의 미팅에 10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일방적으로 형편없는 제안을 해오는 사람, 직접 전화를 걸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이메일로 대체하는 사람, 무작정 자신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정중하게 대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죄책감을 갖는 게 더 낫다. 그냥 좀 미안해해라. 그러면 되지 않는가? 죄책감은 당신의 특권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품질을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만큼은 언제나 인생에서 사수해야 할 가치다. 내가 강연, 인터뷰, 미팅을 거의 그만둔 이유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작가인 올리버 섹스는 책상 위쪽 벽에 노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놓았다. 글 쓰는 시간을 빼앗는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위해서였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이 남았던 것은 수백만 독자를 거느린 작가임에도 그녀가 워커홀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노동의 고됨과 지루함, 고통에 대해 자주 호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일이 어렵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 좀 덜 괴롭고 덜 힘들 수 있는 길을 만들려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한 사람은 실패할 뿐이다. 마리아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842년 3월에 쓴 일기를 힘들 때마다 떠올려 힘을 얻는다. 소로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는 하루를 일거리로 가득 채우지 않으며 편안함과 느긋함에 둘러싸여 일을 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또한 매일 세상 모든 일을 어깨에 짊어진 얼굴을 하고 근면함과 성실함을 훈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일정으로 꽉 찬 달력을 갖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핵심에 집중하려면 소로의 말처럼 일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 집중력을 키우는 데 유용한 도구. 어떻게 해야 우리는 느긋해질 수 있을까? 마리아는 집중력의 차이를 꼽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고 질이 멸렬하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때는 무조건 몇 줄이든 글을 써나가라고 마리아는 조언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소방관 캐롤라인 폴의 생각 떨어뜨리기 연습과 비슷하다. 머릿속에 꼬인 실타래를 하얀 종이나 모니터 위에 천천히 떨어뜨리다 보면 집중해야 할 키워드나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와이어드의 창업자 케빈 켈리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생각을 얻기 위해 글을 쓴다. 글을 쓰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아이디어에서 글이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로 글을 먼저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거기서 나온다. 큰 깨달음이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항상 여유롭다. 그리고 강한 집중력은 글쓰기를 통해 키울 수 있다. 마리아는 이런 글쓰기에 큰 도움을 얻는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있다.
첫째, 에버노트 앱의 활용이다. 에버노트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책에 많은 타이탄들이 쓰고 있는 도구다. 에버노트는 검색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원고의 질을 높이는 메모들을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집중력을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다. 둘째, 종이책이나 종이 문서를 읽을 때 자신만의 축약된 암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종이책을 읽으면서 여백에 메모를 넣을 때 아름다운 언어라는 뜻에서 BL, Beautiful Language라고 적어 놓는다. 이런 방식으로 책의 맨 앞쪽 빈 페이지에 색인을 만들면 나중에 훨씬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구절이 있는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BL 8쪽, 12쪽, 19쪽, 47쪽 등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추가해 나가는 것이다.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날마다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도착한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인생은 주어진 50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시험이나 숙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내 열심히 답을 찾은 사람에게 신은 더 큰 기회를 주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 자리를 만들어라.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남자는 누구일까? 타이탄들은 압도적으로 케빈 켈리를 꼽았다. 그는 1993년에 공동 창간한 와이어드 선인 매버릭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을 파악해 목록을 작성하는 비영리단체 올 스피시즈 재단을 만들었고 여가 시간에는 베스트셀러 책을 쓴다. 문서화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디스크에 담아 천년 후 사라진 언어를 살아남은 언어와 비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로제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롱나우 재단의 이사로 있다. 로제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는 메머들을 비롯한 멸종한 종들의 부활과 복원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어떤가? 정말 흥미진진한 남자 아닌가? 카운트다운 시계를 갖고 있는가? 케빈은 인생 카운트다운 시계를 갖고 있다. 자신의 신상 정보를 입력해 얻은 예측 사망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2016년 현재 그의 살 날은 6,000일 정도 남아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카운트다운 시계만큼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없다. 6,000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아니다. 나와 친분이 있는 한 슈퍼리치도 엑셀 스프레시트를 이용한 카운트다운 시계를 가지고 있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은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케빈에게 이 탁월한 아이디어를 선물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롱나우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스튜어트 브랜드다. 그는 약간 다른 인생 시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날들을 5년 단위로 묶어서 설정해 놓았다. 스튜어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실천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의 수명은 그러니까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 완전히 그만 생각하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이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프로젝트를 계획해야 효과적이다. 그것을 완성하든 포기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떤 일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5년이 걸리니까 말이다. 5년씩 끊어서 인생을 생각해보라. 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손가락으로 몇 번만 세면 앞으로 살 날이 싹 없어진다. 찾아보기 힘든 것을 만들고 있는가? 아무리 근사한 시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짧고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면 케빈은 먼저 생산성에 매몰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생산성은 로봇에게나 필요하다. 인간의 모든 시간은 질문하기, 창의성 발휘하기, 경험하기로 채워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강력한 생산성을 요구받는다. 경쟁자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만드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인류의 일정 기간 동안 유효했던 믿음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기업은 흔해 빠졌다.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 것인가를 지나 얼마나 희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 것인가의 시대로 이동한 인류에게 케빈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타인의 인생 영화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매우 강렬한 유혹이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경쟁하려고 한다.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말이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록스타가 될 수 없다.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거기서는 당신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곧 남을 흉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리에 대한 질문과 창의성과 경험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다. 물론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성공이다. 먼저 좋은 피드백을 주어라. 휘트니 커밍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자 배우, 작가, 제작자다. 이 책에서 내가 그녀를 소개하는 이유는 휘트니가 셀럽이어서가 아니다. 중독, 우울증, 트라우마, 낮은 자존감 등등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상처 치유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내 삶이 먼저 있어야 한다. 휘트니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쩔쩔매고 완벽주의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바닥을 치는 자존감을 불러왔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지 못하면 어쩌지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배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절로 탄식이 나왔다. 아, 정말 내 삶은 어디로 간 걸까? 긴 한숨을 쉬고 나자 천천히 한 생각이 떠올랐다. 맞아, 내가 먼저야. 내가 재밌어야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를 만들든지 할 것 아닌가. 우리는 늘 벤치마킹할 대상을 찾는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고 피카소나 고의 그림을 보며 화가의 꿈을 키운다. 누군가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삶과 상상력을 본뜬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는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의 모방이다. 휘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타인의 삶을 벤치마킹 하는데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속 타인의 코미디를 완벽하게 흉내내려고만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그러니 관객들은 내 코미디를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혹평한 것이다. 내 드라마, 내 코미디를 하려면 아무도 모르는 내 삶을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생겼다. 그런데 정작 주위를 둘러보니 어디에도 내 삶이 없었다. 내 삶을 먼저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천천히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두를 사랑할 수는 있다. 모든 생각의 맨 첫 자리에 나를 놓기 시작하면서 휘트니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대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얻었다. 상대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다는 사실을 또 배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휘트니는 자신이 왼팔에 보일 듯 말 듯 하얀 잉크로 투명하게 I love you? 라는 문신을 새겨 넣을 줄도 알았다.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치료와 상담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첫인사를 나누기 전에 속으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이면 거짓말처럼 대화가 훨씬 좋아졌다. 이는 자존감 회복에도 강력한 방법이다. 자, 어디 나를 웃겨보시지 라는 표정을 짓고 있던 상대가 예상치 못한 나의 사랑한다는 고백에 당혹해 하다가 점점 따뜻한 미소로 반응하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내가 꿈꿔왔던 관계요 코미디였다. 사람들은 내게 원하는 반응과 피드백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우울과 불안에 휩싸인다.
늘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마리아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피드를 상대에게 건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타인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삶을 사는 지혜다. 휘트니는 브레네 브라운의 지혜를 빌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를 먼저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연약함과 취약함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다. 상대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남들의 모습을 파고들고 판단하는 데만 열중하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입는다. 마음껏 부드러움과 연약함, 취약함을 드러내라. 난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상대는 마음을 연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상대는 더 활짝 마음을 연다. 내 자존감을 높인 방법은 타인을 따뜻하게 인정하는 것이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져라. 조코 윌링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근육질에다 체중이 100kg을 넘는다. 브라질 주짓수 검은 띠고 대련할 때마다 네이비실 대원 20명을 무릎 꿇린다. 특수정보 분야의 전설적인 존재이고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를 꿰뚫어 본다. 그와의 인터뷰 소식이 알려지자 그야말로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코는 20년 동안 미 해군 소속으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특수부대인 실팀 3 태스크 유닛 브루저를 지휘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서부 실팀의 훈련 담당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사실적인 전투훈련을 고안하고 실행했다. 해군에서 은퇴한 후 리더십 및 매니저먼트 컨설팅 기업의 에셜론 프론트를 설립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의 익스트림 오너십을 공동 집필했다. 굴욕이 곧 자유다. 그의 신조를 묻자 간단한 답이 돌아왔다. 규율이 곧 자유다. 이상할이 많지 이 말이 마음에 다가왔다. 자유의지를 드높이고 성과를 끌어올리면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이제 뭘 하지? 아침에 뭘 먹지? 등을 고민하는 건 오히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면서 규칙적인 계획이 더 많은 자유와 성취를 안겨준다. 규칙과 통제가 있어야 주체성과 자유가 더 크게 느껴진다. 조코는 추가 설명한다. 경제적인 자유이건 더 많은 자유시간이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이건 간에 삶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규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둘은 하나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이비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 둘은 하나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메시지다. 예비책, 대안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이다. 계획이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남는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를 잃으면 망한다. 이는 프란츠 카프카의 잊지 않은데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있는데 필요로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우리는 하나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가 고장나서 전체가 멈춰버리는 일은 늘 생겨난다.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져라.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지면 된다. 조코의 이 말은 팟캐스트 팀 페리스 쇼의 애청자 중 한 명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조코의 말을 듣는 순간 힘겨웠던 마약 중독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다.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지면 된다는 말에는 가슴에 와닿는 단순한 진리가 들어있다.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강해지겠다는 결심을 뜻한다. 따라서 다음 결정부터 곧바로 강해질 수 있다. 디저트를 거부하기 힘든가? 강해져라. 그 결정부터 시작해 강해지면 된다. 숨이 찬가? 그래도 계단을 이용하라.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간다.
시작점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다. 강해지고 싶으면 강해지면 된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라. 조코가 실테스크 유닛의 지휘관이었을 때의 일이다. 미 해군 준장이 테스크 유닛의 지휘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해군 준장은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던졌다.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가? 일선 지휘관들이 차례로 답을 했다. 곧 겨울인데 당장 새 군화가 필요합니다. 사막훈련 시설에는 인터넷이 없어 병사들이 외로워합니다. 와이파이가 절실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할 때 헬리콥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윽고 조코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답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런 답을 한 게 아니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단지 그는 자신의 세계,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신념에 따르면 새 군화, 와이파이, 헬리콥터 요청은 지원이 아니라 불평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니까 서둘러 머리를 짜낸 것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반드시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내가 진짜 소원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들어준다. 34년 동안 미 육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역한 사성장군 스탠 맥크리스탈 또한 이렇게 말했다.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려면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몰아세워야 한다. 그러면 내면의 더 큰 깊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집단에 합류하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수록 사명감은 더욱 강해진다. 조코의 나는 괜찮다라는 말은 매우 위력적이다. 곳곳에 놓인 장애물들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주면서 더 큰 목표로 전진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 조코는 늦어도 새벽 4시 35분에는 일어난다. 적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심리적인 승리감이 좋아서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자신의 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한다. 군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적의 모습이 들어있다. 그는 한 손에는 기관총을, 또 다른 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곧 마주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침대에서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진다. 내 팟캐스트 방송의 많은 청취자가 조코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들의 트위터에는 샵0445클럽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4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는 수많은 손목시계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조코와의 인터뷰 정신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지지와 힘을 얻고 있다. 인터뷰가 있던 날 조코는 우리 집에서 하루 묵었다. 이튿날 아침 8시 함께 묵었던 내 여자친구가 나를 깨우며 말했다. 조코는 벌써부터 일어나 4시간째 책을 읽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해? 조코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딱 한 번 본 적 있다. 내가 30살에야 수영을 배웠다고 말했을 때다. 며칠 후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책에 나를 넣어줘서 고마워요. 언젠가는 은혜를 갚도록 하죠. 손을 뒤로 가게 묶고 발도 묶은 상태에서 헤엄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거요. 강해지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다. 강해져야 한다.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할게요. 와, 이 책이 매일매일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더 많이 읽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나오는 내용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스티브 잡스의 연설 중에 또 하나인데요.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여러분들은 뭔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뭔가 점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여러분들은 뭔가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그런 점들이, 여러분이 던져놓은 점들이 길을 이어줄 거라는 믿음이 당신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네. 여기까지 하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하나. 안 나온다. 기현이 얼굴이 안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날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